70년 동맹국이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미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 안 그러면 한국은 도움이 안 된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했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동맹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압박의 한복판에서 뜻밖의 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50년 전 미국 눈치를 보며 우리 곁을 떠났던 프랑스였습니다. 대체 반세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다시 한국을 찾아온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26년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혼자 바다를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입니다. 숫자까지 과장해가며 한국을 몰아세운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관세 협상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꿈꿔온 핵잠수함, 바로 그 수건 사업이 거래 카드로 올라온 겁니다. 핵잠수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한국 해군이 가진 디젤 잠수함은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죠. 반면 핵잠수함은 몇 달이고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30년 수건이 드디어 풀리는 듯했죠. 1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승인까지 담긴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호르무즈를 들먹이는 걸까요? 원래 2026년 1월에 시작하기로 했던 한미 핵잠수함 협의는 2월로 다시 3월로 계속 미뤄졌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로 핵연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국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동맹의 민낯입니다. 허락은 했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 호르무즈에 군함을 안 보내면 핵연료 협상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만 봐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 다른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1958년 영국에 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2021년 9월 미국은 영국과 손잡고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통째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 삼국 동맹의 이름이 오커스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호주는 원자력 발전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원자력 산업 기반도 없고 국내 원자력 전문가도 거의 없습니다. 핵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인 나라입니다. 그런 호주에 미국은 최첨단 핵잠수함 기술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호주는 핵잠수함 8척을 얻기 위해 약 188조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2020년 미국에 가서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직접 설계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핵기술과 조선 능력 모두 호주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오커스를 단 한 번뿐인 예외라고 강조하며 호주 외에는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을 막겠다면서 호주에는 문을 열어놓고 북한과 직접 맞서는 한국에게는 문을 닫아건 겁니다. 왜 이런 차별이 생겼을까요? 호주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갔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아니라 얼마나 미국 말을 잘 듣느냐가 기준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의회에서 호주의 핵잠수함을 팔지 말고 미군이 직접 운용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말콤 텀블 전 호주 총리는 호주가 돈 많은 바보 취급을 당했다며 분노했습니다. 188조 원을 내고도 작전권은 미국이 쥐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도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 기술로 만든 한국의 원자력 시설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핵잠수함은 군사용이니 미국 허락 없이는 손도 못 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사실 프랑스처럼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 협력하면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프랑스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프랑스는 왜 갑자기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유를 알려면 202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주는 원래 프랑스와 78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커스가 발표되면서 이 계약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분노한 프랑스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오커스 발표 이틀 뒤 주한 프랑스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는 한국과 핵기술 협력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모든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사는 더 나아가 핵잠수함 관련 모든 기술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며 핵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미국 기술은 전혀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2026년 프랑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원전 연료 공급부터 글로벌 원자력 시장 공동 진출까지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이 쥐고 흔들던 핵연료의 열쇠를 프랑스가 대신 건네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 프라마톰 사이에 양해 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원전 연료 공급을 안정화하고 세계 원자력 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로 한 겁니다.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는 바로 그 순간 프랑스는 한국의 다른 선택지를 내민 겁니다. 마크롱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미국에 빼앗긴 호주 시장의 빈자리를 한국으로 채우겠다는 것. 동시에 미국이 독점하던 방산 시장에 균열을 내겠다는 야심입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는 프랑스가 첫 번째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은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제안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미국 기술 없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니 허풍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20%의 마법, 전홍축 우라늄입니다. 전홍축 우라늄이 왜 마법일까요? 핵잠수함 연료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영국이 쓰는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의 농축도가 90% 이상으로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감시가 엄격하죠. 다른 하나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핵무기로 바꾸기 어려워서 규제가 훨씬 느슨합니다. 프랑스의 최신 핵잠수함 쉬프랑급은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연료와 같은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미국처럼 무기급 우라늄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개척해온 기술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오커스로 핵잠수함을 받는 호주는 핵 보유국이 아닌데도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호주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얻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의심과 감시가 따라붙습니다. 반면 저농축 우라늄을 선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브라질은 프랑스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들면서 저농축 우라늄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 의혹에서 자유로우면서도 핵잠수함을 갖는 합법적인 길인 셈입니다. 한국에게 이 길은 더욱 매력적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의 상한선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프랑스 방식을 따르면 기존 협정 안에서도 핵잠수함 연료를 다룰 가능성이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약속입니다. 프랑스처럼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 협력하면 이 협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프랑스와의 협력은 미국 간섭에서 자유롭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개발 중인 소형원자로 SMART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설계 도구부터 안전 분석 프로그램까지 전부 국산 기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전홍축 우라늄 기술, 한국의 독자 원자로 능력, 한미 원자력 협정의 법적 틈새.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미국 허락 없이도 핵잠수함을 향한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길을 50년 전에 먼저 걸으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프랑스와 손잡고 핵기술 자립을 시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지금 프랑스가 왜 다시 손을 내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는 1970년. 미국이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철수 계획을 알린 뒤 1971년 미 7사단 병력 2만 6천 명이 실제로 빠져나갔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밀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박정희 대통령은 결심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우리 손으로 핵을 만들자. 1974년 말 핵무기 기술을 개발하라는 비밀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핵 기술을 가진 나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1972년에 프랑스 첫 방문, 1973년에 두 번째 방문, 그리고 1975년 드디어 프랑스 국영기업과 핵연료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재처리 기술이란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핵무기의 핵심 재료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계약이 실행됐다면 한국은 연간 2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핵폭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한국의 핵 자립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눈치챘습니다. CIA가 한국의 비밀 핵개발 정보를 입수해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에 큰 파국을 불러온다며 이를 막는 데 앞장섰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입장이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핵 확산 금지보다 재처리 기술을 팔아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결국 1976년 1월 프랑스와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지원 중단과 동맹 파기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미국의 압력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50년 전 한프 원자력 동맹은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프랑스는 다릅니다. 오커스로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프랑스는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이 허풍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브라질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브라질은 1970년대부터 독자적인 핵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설계를 기반으로 하되 핵심인 원자로는 자체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랑스에게 선체 기술을 배우고 심장인 원자로는 직접 만든 겁니다. 브라질은 핵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는 전홍축 우라늄을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없이 당당하게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방식의 힘입니다. 브라질의 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약 7조 원 수준입니다. 호주가 미국에 지불하기로 한 188조 원의 26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에 의존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만 독자 기술로 가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브라질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기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중요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드 원전 SMR입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SMART는 미국 기술에 기반하지 않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이 기술을 잠수함용으로 발전시키면 핵잠수함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선체 기술과 한국의 SMR 기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의존 없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 수출까지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조합입니다. 물론 기술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외교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프랑스와의 협력은 단순히 핵잠수함 한 척을 얻는 문제가 아닙니다. 50년 전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됐던 그 협력을 지금 다시 성사시킨다면 그것 자체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외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안입니다. 상대방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순간 협상의 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핵연료 문제에서 미국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느긋하게 협상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의가 1월에서 2월로 다시 3월로 계속 연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달리 갈 곳이 없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프랑스가 손을 내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프랑스처럼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 협력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허락 없이도 핵잠수함을 향한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악몽입니다. 70년 동맹국이 핵 기술에서 프랑스 쪽으로 돌아서는 것.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미국 품을 벗어나는 것. 이건 체면 문제가 아니라 패권의 문제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한미 핵잠수함 합의가 오커스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잠수함을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미국의 조선업 부족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도 손해라는 뜻입니다. 50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1975년 프랑스와 제철의 기술 계약을 맺었을 때 미국은 한국의 핵 자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 압박, 동맹 파괴 협박까지 동원했죠. 그만큼 한국이 프랑스와 손잡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한국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테이블에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연료 공급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적 지렛대입니다. 프랑스와의 협력을 실제로 추진하든 그 가능성만 보여주든 미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카드가 됩니다. 50년 전에는 미국의 압박에 무릎 꿇었지만 이번에는 그 역사를 뒤집을 기회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미국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길입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핵연료 협상은 계속 미뤄지고 호르무즈 파병 같은 새로운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휘둘리는 길입니다. 50년 전처럼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해야 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라는 새로운 문을 여는 길입니다. 브라질은 이미 프랑스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전홍축 우라늄을 써서 국제 제재도 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보다 조선 기술도 원자력 기술도 앞서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몇 달이고 깊은 바다에 숨어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스탄도 미사일을 추적하고 중국 해군의 확장을 견제하며 우리 해상 수송로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힘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핵 자립을 꿈꿨지만 미국의 압박에 좌절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 세계 2위의 조선 기술, 원전 수출국의 원자력 역량. 이제는 미국의 허락만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와의 협력은 미국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지렛대입니다.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대등한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50년 전 무산됐던 한프 원자력 동맹을 지금 부활시킨다면 그것은 자주 국방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통제 아래 머물 것인가? 50년 전 못다 이룬 꿈을 되살려 바다의 주인이 될 것인가?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 기다린다. vs 프랑스와 새로운 길을 연다.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